저런 거렁뱅이가 내 애비라고? 하나뿐인 딸의 상견례 자리. 30년간 폐지를 주우며 딸을 키운 아버지가 사돈될 사람에게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퀴퀴한 폐지 냄새가 난다며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쫓겨난 아버지. 하지만 악독한 건설사 대표인 사돈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거렁뱅이라 멸시하며 쫓아낸 그 남자가 1조 원짜리 재개발 사업의 목줄을 쥔 바로 그 박진철 조합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 굴욕적인 상견례가 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진철 씨의 투박한 손은 지난 30년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땅의 역사처럼 깊게 팬 주름 사이사이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흙먼지가 박혀 있었죠. 그의 나이는 68세. 오늘 하나뿐인 딸 혜진의 상견례를 위해 그는 평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리어카를 끌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가연의 화려한 정문 앞에서 유독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박진철 씨는 오늘을 위해 창고에서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꺼내 입었지만 어깨에 밴 퀴퀴한 종이 냄새와 땀 냄새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금박 용무늬가 새겨진 문 앞에서 말쑥한 정장을 입은 지배인이 노골적인 멸시의 눈빛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진철 씨는 주눅이 든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박혜진. 오늘 상견례 예약. 지배인의 시선이 그를 위아래로 훑고는 그가 애지중지 끌고 온 리어카로 향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낡았지만 단단한 고목으로 만든 작은 경대가 덮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 리어카는 또 뭡니까? 손님, 여긴 그런 고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딸 주려고. 내가 힘들게 구한 폐가구인데 나무가 아주 좋아서요. 박진철 씨가 더듬거리며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아빠. 멀리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의 곁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명품 정장을 입은 여자, 바로 JS건설의 대표이자 혜진의 시어머니 될 사람, 오정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리어카와 그 앞에 선 낡은 작업복 차림의 박진철 씨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정말 자네 아버지라고?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오정숙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비싼 룸으로 안내되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진철 씨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들에 손도 대지 못하고 그저 닳고 다른 무명 작업복 바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오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자개 젓가락을 까딱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JS건설은 알다시피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중견기업일세. 우리는 격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말은 명백히 박진철 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이라고 하셨나? 오정숙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박진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부터 냄새가 좀 심하네. 박진철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간 딸을 키워낸 정직한 땀 냄새였습니다. 그는 애써 괜찮다는 듯 혜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아무래도 오늘은 상견례가 좀 곤란하시겠네. 오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진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냄새 말일세. 퀴퀴한 폐지 냄새. 우리 귀한 아들, 이런 냄새 맡으면서 밥 못 먹지.
밥맛 다 떨어지네, 정말. 어머님,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혜진아, 오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혜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넌 내 아빠한테 옷 한 벌 사입힐 생각이 없었니? 저런 거렁뱅이가 내 애비라고.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혜진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절규했습니다. 시끄럽다.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오정숙이 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박진철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시게. 여기 귀한 자리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박진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30년 세월의 흔적이 담긴 파르르 떨리는 주먹을 굳게 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오정숙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피눈물 같은 눈물을 삼키고 있는 하나뿐인 딸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혜진아. 아빠 괜찮아. 박진철 씨는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빠, 가지마. 아빠. 혜진이 절규하며 아버지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오정숙이 혜진의 팔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정숙하게 굴어라, 박혜진. 저런 아비 밑에서 대체 뭘 배웠길래. 오정숙의 독설이 쫓겨나듯 식당을 나오는 박진철 씨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려한 한정식집 가연의 문이 닫히고 박진철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주지도 못한 그 낡은 경대가 덩그러니 놓인 리어카 옆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의 주름진 눈가로 뜨거운 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육중한 진동이 우웅하고 울렸습니다. 진동을 꺼낸 박진철 씨의 눈이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조합장님, 긴급 공지입니다. JS건설 측 최종 제안일 내일 오전 10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진철 씨는 눈물을 거친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이 쫓겨났던 한정식집 건물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정숙, JS건설. 같은 시각 박진철 씨가 쫓겨난 한정식집 가연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 JS건설 30층 대표이사실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들고 온 거야. 오정숙이 50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대리석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 뭉치가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임원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그녀는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불쾌감, 그 거렁뱅이 사돈에게서 맡았던 퀴퀴한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은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고스란히 임원들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당신들 억대 연봉 받아가면서 무슨 일들을 하는 거야? 오정숙의 히스테리에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김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남 힐사이드 부지건이 강남 힐사이드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오정숙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오정숙의 모든 것이자 JS건설의 사활이 걸린 1조 원대 재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위 땅. 하지만 그 거대한 사업이 지금 단 한 사람 때문에 1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 영감 만났어? 연락됐냐고 오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1년째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김 전무가 땀을 닦으며 보고했습니다. 고물상 부지는 폐허처럼 버려져 있고 등기부등본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보내도 반송될 뿐입니다. 주변 탐문으로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죽어. 오정숙이 테이블 위에 있던 최고급 청자 찻잔을 들어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죽으면 내 사업은,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1년째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 이 말이야? 오정숙의 목소리가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밑바닥에서부터 일궈낸 강남의 마천루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개발구역의 정중앙에 박힌 암초 같은 그곳, 낡아빠진 고물상 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그깟 고물상 하나 때문에 내 1조짜리 사업이 멈춰 있다고. 그 알박기 부지는 재개발 구역의 정중앙, 심장부에 위치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땅 없이는 아파트 단지의 주 진입로를 낼 수가 없었고 용적률 또한 20%나 깎여나가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치명적인 위치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오정숙이 창밖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늙은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진철입니다. 등본상 이름은 박진철입니다. 박진철. 오정숙이 그 이름을 가늘게 응조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거렁뱅이라 모욕하며 쫓아낸 사돈의 이름이 바로 그 박진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이름이 같다는 불쾌감에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당장 흥신소를 쓰든 조폭을 동원하든 해. 그 박진철 영감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 내 손에 넣어야겠어. 임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무실을 뛰쳐나가자 오정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조감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아주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깟 고물상 영감 따위가.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 쫓겨난 거렁뱅이 사돈 때문에 망쳐버린 상견례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이냐? 오정숙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너 지금 당장 내 애비한테 가서 전해. 네. 내 어머님? 혜진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그 냄새나는 고물상 당장 치우라고. 내일 당장. 내 눈에 그 리어카인지 뭔지 다시는 띄지 않게 하라고. 그리고 그 경대인지 뭔지 아는 고물짝도 당장 갖다 버려. 안 그러면 이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할 줄 알아. 알았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오정숙은 자신이 JS건설의 운명을 쥔 박진철을 찾으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아버지인 박진철을 짓밟고 있다는 이 끔찍한 아이러니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진철 씨는 쫓겨난 한정식집 가연의 정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속은 그보다 1000배는 더 시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몸을 돌려 낡은 리어카의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딸에게 주려고 했던 낡은 경대. 그의 아내, 아니 혜진이 엄마가 생전에 쓰던 것과 꼭 닮은 것이었습니다. 폐가구 더미 속에서 용케 찾아낸 것이었죠. 이거라도 가져가면 우리 딸이 좋아할까? 그런 기대를 품고 끌고 온 리어카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익, 끽. 바퀴가 헛도는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의 낡은 작업복 위로 비웃음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렁뱅이, 폐지 냄새, 오정숙이 뱉어낸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젖먹이 혜진이를 업고 리어카를 끌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강남의 화려함과는 대조되는 어둡고 스산한 자신의 고물상, 진철 자원의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쇠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리어카를 구석에 세워두고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자신의 사무실 겸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치지직 소리와 함께 희미한 백열등이 켜졌습니다. 방 안은 그의 인생처럼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가 다시 우웅하고 울었습니다. 딸 혜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아래에 새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가 그런 험한 말을 들으셔서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박진철 씨의 눈에서 참고 또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 혜진아.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정숙에게 받은 모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딸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였습니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산 걸까? 내가 이 재력을 숨기고 이렇게 산 것이 과연 혜진이를 위한 일이었을까? 그의 마음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구석에 놓인 또 다른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아는 그의 낡은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짜 휴대전화였습니다. 박진철 씨는 눈물을 거친 작업복 소매로 훔치고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울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 웬일이요?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구역의 또 다른 상가 주인이었습니다. 조합장님, 아니 박형, 대체 언제까지 버틸 거요? 김 사장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JS건설 놈들이 또 다녀갔소. 가게 유리창을 다 깨부수고 아들 6까지 밀치고 갔단 말이오. 박진철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JS건설의 악랄한 용역 깡패들이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고는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박형만 도장 찍으면 된다는데 왜 버티는 거요? 우리 다 죽소. 그냥 헐값이라도 받고 끝냅시다. 네. 김 사장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박진철 씨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사장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사장, 우리가 평생 일군 터전이요. 그걸 저 양아치 같은 놈들에게 헐값에 넘길 수는 없소. 하지만 조합장님, 내일이요. 내일 오전 10시. JS건설의 최종 제안일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박진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병원비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전화를 끄는 박진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컨테이너 박스 바닥에 낡은 장판 한쪽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육중한 금고 다이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건의 두꺼운 파일과 등기부등본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구역 땅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서류 더미 속에서 가장 위에 있는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파일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조합장 박진철. 그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조합원 전원의 위임장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알박기 땅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JS건설의 날강도 같은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모든 영세 상인과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합법적인 조합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정숙이 1년 넘게 찾아 헤매던 그 박진철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철 씨는 아내의 사진이 놓인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합장 위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 딸 혜진이 울면서 보낸 죄송해요. 아빠라는 문자 내용과 방금 김 사장이 절규하던 우리 다 죽소 라는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오정숙의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렁뱅이라고. 박진철 씨의 입에서 낮은 음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검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JS건설 불법 자금 및 비리 증거 자료. 그것은 그가 지난 1년간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오정숙의 뒤를 캐서 모은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는 2개의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정숙, 당신이 무시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운명이야. 내일 오전 10시. 그는 자신이 거렁뱅이가 아니라 그녀의 1조 원짜리 사업의 목줄을 쥔 심판자임을 증명할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쫓겨났고 자신은 시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망가진 상견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로 꾸며진 강남의 호화로운 신혼집은 그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황금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낸 후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결혼을 고집했기에 아버지가 이런 수모를 겪은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띠리릭.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의 남편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JS건설의 기획조정실장이자
오정숙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그의 얼굴은 상견례 자리에서처럼 무표정했고 비싼 와인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마도 상견례가 파투난 뒤 어머니 오정숙과 따로 저녁을 먹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울고 있어? 민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위로를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민우 씨, 그게 무슨 아버님 행색 말이야. 민우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심했잖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행색으로 상견례에 나타나. 우리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혜진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틀린 말했어? 당신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잊었어? 냄새 풍기고 밥맛 떨어지게. 혜진은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식은 거실에서 잠시 서 있더니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재로 들어선 강민우의 얼굴은 밖에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과 자기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젠장, 낮은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오정숙의 아들인 동시에 JS건설의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5년 전 서초동 프로젝트의 끔찍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단독 상가 하나를 밀어버리기 위해 한겨울에 용역들을 투입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하던 노점상 할머니는 포크레인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분들 말도 좀 들어보세요. 민우가 애원했지만 오정숙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민우야, 비즈니스는 감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런 잡초들은 싹을 잘라내야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해. 그날 분식집은 무너졌고 할머니는 얼마 뒤 삶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우는 그날의 악몽이 이제 자신의 아내 가족에게 반복되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회사의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힐사이드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최종 압박 계획안이라는 붉은색 결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가장 첫 줄 대상자 정보에서 그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대상 박진철 68세, 소재지 진철 자원 고물상. 박진철? 민우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과 찍었던 웨딩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확인했습니다. 박, 진, 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토록 이성을 잃었던 이유, 1년간 자신의 1조 원짜리 사업을 맡고 있던 그 박진철 영감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직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가 최종 압박 계획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디데이 11월 17일 오전 10시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플랜 B 현장 강제 집행 및 물품 전량 폐기. 그것은 진철 자원을, 아버님의 고물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민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막을 힘이 없었지만 최소한 혜진과 아버님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이 틀렸음을 이번에야말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긴 혜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 씨, 민우야. 문 좀 열어줘.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와는 180도 다른 절박하고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그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몰라 당황했죠. 혜진 씨,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앞이라.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 그는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혜진 씨, 나 믿지?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민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박진철 맞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1년 내내 찾던 사람이 박진철이야. 강남 힐사이드. 그 재개발 부지 마지막 땅 주인이 아버님이셔. 네, 그게 무슨... 혜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우가 혜진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오전 10시에 그 땅 문제 끝을 본다고 하셨어. 혜진 씨,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당장 아버님께 연락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JS 건설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절대로 고물상에 계시면 안 된다고 전해. 제발. 민우는 어머니의 악행을 알지만 침묵해왔던 수동적인 마마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의 정보를 빼돌려 주인공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였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절박한 경고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은 남편 민우의 절박한 경고에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위험해. 그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박진철 씨는 딸의 겁에 질린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제발. 내일 오전 10시에 그 고물상에 절대 계시면 안 돼요. 네. 혜진은 남편에게 들은 경고를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JS건설 그 사람들이 아빠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박진철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혜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JS건설의 최종 제안일이 내일 10시인 것을. 그는 딸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혜진아, 아빠 괜찮다. 걱정 마라. 내일 중요한 손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다. 안 돼요. 아빠, 제발 도망가세요. 저 무서워요. 딸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강남 힐사이드 조합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정숙을 무너뜨릴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딸을 안심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혜진아. 아빠 조심할게. 꼭 조심할게. 이만 끊자. 전화를 끄는 박진철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용역 깡패들의 협박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오정숙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정숙은 대표이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그 찝찝함. 박진철이라는 그 이름. 자신을 1년간 괴롭혀온 알박기 땅 주인의 이름과 자신이 거렁뱅이라 모욕했던 사돈의 이름이 같다는 그 우연이 그녀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오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냄새나는 영감이 그 땅 주인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부정했지만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사돈, 그 박진철이라는 영감 뒷조사해. 오정숙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주소, 재산, 가족관계. 아니, 그 진철 자원이라는 고물상 등기부등본 당장 확인해. 지금 당장.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 오정숙의 사무실로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진철 자원의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박진철.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조합 조합장 박진철. 조합원 위임률 78.5%. 이 늙은 여우. 오정숙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렁뱅이라고 짓밟았던 그 영감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강민우가 왜 그토록 혜진을 감쌌는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하하. 오정숙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정숙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잔인하고 냉혹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즉시 강민우를 호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살기 등등한 모습에 민우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오정숙이 아들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짝! 내 애비 없는 마누라 편들어서 이 어미 뒤통수를 쳐?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닥쳐. 넌 내일 10시까지 아무데도 못 가. 오정숙은 보안 요원들을 불러 아들 강민우를 그의 사무실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조력자는 그렇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상냥했습니다. 혜진아, 내 아빠 일 때문에 놀랐지? 내가 다 오해했다.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구나. 네, 어머님. 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내 아버님 고물상으로 내가 갈게. 너도 같이 가자. 가서 내 아버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결혼 허락 다시 받자.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돌리신 걸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정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10시 포크레인 3대 대기시켜. 그 영감 고물상 정문 앞에. 그리고 최종 매도 계약서 300억 말고 30억으로 다시 준비해. 아니 3억.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박진철 씨는 진철 자원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 힐사이드 조합장으로서 JS건설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검찰 고발장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고물상 철문 앞으로 육중한 포크레인 3대가 우르릉 소리를 내며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포크레인 사이를 뚫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오정숙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내렸습니다. 박진철 씨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편 차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딸 혜진이가 비틀거리며 내렸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과라는 말에 속아 제 발로 인질이 되어 이 지옥 같은 현장에 끌려온 것입니다. 혜진아. 박진철 씨의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검찰 고발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박진철 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아니, 조합장님. 따님 결혼시켜야죠? 박진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 혜진이, 그의 하나뿐인 딸이 저 악마 같은 오정숙의 손에 인질처럼 잡혀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오정숙의 비리가 담긴 검찰 고발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흙먼지에 더러워졌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 모든 분노, 조합장으로서의 모든 책임감이 혜진의 겁에 질린 저 눈빛 하나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이리 와. 어서. 박진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정숙은 혜진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는 박진철 씨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니. 혜진이는 여기 있어야지. 안 그런가? 내 며느리인데. 그녀가 며느리라는 단어에 역겨울 정도로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오정숙은 흙바닥에 떨어진 검찰 고발장을 하이힐 앞굽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실장이 들고 온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박진철 씨의 눈앞에서 팔랑거렸습니다. 조합장님. 조합장님이라 불러드려야 하나? 오정숙이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1년을 찾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사돈이 그 박진철 영감일 줄이야. 연극하느라 재밌었소? 그녀는 계약서의 첫 장을 넘겨 금액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어제는 300억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조합장님께 어울리는 금액이 아니더군. 그녀가 박진철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생각엔 3억. 딱 3억이 사돈께 어울리는 금액 같은데. 어때요? 이 거렁뱅이 조합장님? 박진철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천억 원짜리 땅을 3억 원에.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못해. 당장 내 딸 놓아주지 못해. 박진철 씨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셔? 오정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을 밀치고는 포크레인 운전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김 기사, 시동 걸어. 부르르릉 콱쾅. 포크레인이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앞 삽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쇠붙이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혜진의 머리 위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제발. 혜진이 절규했습니다. 박진철. 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포크레인 낡아서 그런지 브레이크가 잘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 혜진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어쩌나?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박진철 씨가 절규했습니다. 할게. 내가 할게. 그러니 제발 혜진이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조합장 박진철이 딸 혜진이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은 원수 오정숙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검찰 고발장을 스스로 주워들었습니다. 오정숙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그 증거를 자신에게 바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박진철 씨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천천히 고물상 구석의 낡은 소각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1년간의 노력, 조합원들의 눈물, 자신의 복수 그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서류는 순식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굴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박진철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돌아와 오정숙이 내민 3억 원짜리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눈은 죽은 사람의 눈처럼 공허했습니다. 오정숙은 그 계약서를 빼앗듯이 챙기며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꼴 좋구나, 박진철. 거렁뱅이 팔자는 못 고친다더니 이게 바로 내 수준이야. 그녀는 김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정문 싹 밀어버려. 본보기로. 그리고 혜진이 데려가. 내 며느리 정신 교육 다시 시켜야겠으니. 우르르. 쾅. 포크레인이 진철 자원의 정문과 간판을 무참히 부숴버렸습니다. 아빠, 안 돼. 혜진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오정숙의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박진철 씨는 무너진 고물상 입구에 무릎 꿇린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 사무실에 감금되었던 강민우는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광기를 알았기에 사무실에 비밀리에 준비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마보이 연기를 하며 몰래 모아온 어머니의 진짜 비리 장부, 즉 정치권과 검은 돈이 오간 슬러시 펀드 장부가 담긴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혼집이 아닌 제3의 안전가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신혼집 아파트에 사실상 감금된 혜진은 절망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졌고 자신은 악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결혼 전 민우가 선물했던 뻐꾸기 시계가 보였습니다. 혜진 씨, 우리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시계 기억해. 민우의 알 수 없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홀린 듯이 시계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우가 숨겨둔 작은 쪽지와 비상용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전해. 소각로. 그리고 결혼 선물. 혜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희망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소각로 그리고 결혼 선물이래요. 민우 씨 말이에요. 무너진 고물상 터에 주저앉아 있던 박진철 씨의 죽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소각로? 그는 미친 듯이 아직 불씨가 남은 소각로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불 속에 던져 넣었던 검찰 고발장은 사실 아무 내용 없는 가짜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것은 오정숙을 속이기 위한 위장된 굴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선물? 그는 사무실 구석에 있던 민우가 결혼 선물이라며 가져다 준 그 무거운 디지털 액자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박진철 씨는 액자 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찾아 헤매던 오정숙의 진짜 비밀 장부 원본 USB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결혼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자신의 가장 안전한 장소인 아버지의 고물상에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박진철 씨의 손이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공허했던 눈에 무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진짜 칼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JS건설의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사업 발표회장.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투자자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정숙은 1조 원짜리 사업의 성공을 선포하는 이날을 위해 가장 화려한 붉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박진철에게서 빼앗은 3억 원짜리 매도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증명하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오늘 JS건설은 강남의 역사를 새로 씁니다. 오정숙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마지막 알박기 문제 역시 어제부로 완벽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녀가 합법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김 실장에게서 건네받은 계약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거렁뱅이 조합장 박진철은 결국 제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그녀가 승리를 선포하며 웃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정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무너진 고물상에서 절망하던 거렁뱅이 박진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한 정장 차림에 강남 힐사이드 재개발 조합장 박진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의 비리를 들고 탈출한 아들 강민우가 그리고 민우의 손에 이끌려 공포에서 벗어난 딸 박혜진이 아버지를 굳게 지탱하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뭐야? 오정숙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여길. 그녀가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것들 끌어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박진철 씨는 그들의 제지를 뚫고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오정숙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JS건설 오정숙 대표의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박진철 씨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이 예상치 못한 침입자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오정숙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박진철, 이 미친 영감탱이가 내가 어제 도장 찍었잖아. 이 계약서 여기. 그녀가 3억 원짜리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진철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딸을 포크레인으로 위협하는 저 여자 앞에서 말입니다. 뭐라고? 협박? 인질극?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대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박진철 씨가 아들 강민우에게서 건네받은 결혼 선물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 USB를 단상 위 노트북에 망설임 없이 꽂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회장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오 대표, 당신이 어제 짓밟은 그 계약서는 3억 원짜리가 맞소?
박진철 씨의 눈이 오정숙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로 서명했어야 할 계약서는 이게 아니오. 클릭. 박진철 씨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던 JS건설의 화려한 조감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십 개의 은행 계좌, 날짜별로 정리된 입출금 내역, 국토부 55, 서울시 XXX 등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의 이름으로 보이는 명단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강민우가 5년간 몰래 모아온 오정숙의 슬러시 펀드, 즉 불법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안 돼. 오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장 꺼. 저거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그녀가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강민우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어머니가 5년간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아들의 절규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철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정숙 대표, 당신이 내 딸을 인질로 잡고 빼앗으려 한 내 땅값은 3천억 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서명한 이 3억 원짜리 계약서는 박진철 씨가 오정숙이 들고 있던 계약서를 빼앗아 들고는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내 눈엔 300원짜리 휴지 조각만도 못하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볼룸의 뒷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박진철 씨와 강민우가 미리 제보한 증거를 들고 이 발표회장 자체를 검거 현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정숙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박진철, 강민우, 이 배신자놈들. 오정숙이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붉은색 정장은 꼴사납게 구겨졌고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이룬 모든 것이, 그녀가 가장 빛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녀가 거렁뱅이라고 짓밟았던 박진철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는 수갑을 찬 오정숙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진철 씨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딸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혜진이 아버지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끝났다, 혜진아. 다 끝났어. 오정숙이 절규하며 끌려나간 발표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엉켜 폭발했습니다. 조합장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비자금 장부는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강민우 실장님, 어머니를 직접 고발하신 겁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박진철 씨와 혜진, 그리고 민우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박진철 씨는 딸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민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수백 개의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진실은 검찰이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정직한 땀으로 일군 터전은 돈의 힘으로 짓밟힐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승리의 외침보다도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JS건설은 1조 원짜리 재개발 사업이 아닌 1조 원짜리 비리 게이트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정숙이 뿌린 검은 돈은 대한민국 정치권과 재계의 뿌리까지 흔들었습니다.
JS건설은 결국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오정숙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그리고 딸을 협박한 특수협박죄까지 더해져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거렁뱅이 사돈의 땅에서 평생을 보낼 만큼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그녀가 짓밟았던 흙먼지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철 자원이 있던 그 자리, 무너졌던 간판과 흉물스럽게 버려졌던 폐자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맑은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박진철 씨는 그 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편하지만 단정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의 그는 고물상 주인이 아닌 진철 시니어 복지재단의 이사장 박진철이었습니다. 그의 3천억 원짜리 땅은 한 개인의 부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모두 돌려주고 남은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가 평생 폐지를 주우며 만났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의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사명이자 완벽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부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임시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진철 씨와 혜진, 그리고 강민우였습니다. 화려한 한정식집 가연의 사내진미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혜진이 직접 끓인 뜨끈한 된장찌개와 민우가 시장에서 사온 따뜻한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상견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우는 어머니의 죄를 고발한 대가로 JS건설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대신 아내 혜진의 곁에서 그리고 장인 박진철의 재단에서 자신의 능력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혜진을 위해 따뜻한 밥을 퍼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혜진 역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의 밥그릇을 챙기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박진철 씨가 사무실 구석에서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상견례 날 그가 리어카에 싣고 갔던 그 낡은 경대였습니다. 아빠, 이건.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주지 못했구나. 박진철 씨가 경대의 먼지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경대는 그 사이 민우의 손을 거쳐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생전에 쓰던 것과 참 닮았더구나.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상견례 날의 서러움과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폐지 냄새가 사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한 사람 냄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사무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겉모습, 그가 입은 옷, 그에게서 나는 냄새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쳐 지나간 낡은 행색의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할 숨겨진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오해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남들의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신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모여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